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커피 한 잔의 선택이 업계 판도를 바꿔버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석 달째 스타벅스 카드 결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7조 원짜리 해외 공항 사업을 따냈고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한국 커피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왕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투썸플레이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170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는 1,100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투썸이 약 70억 원 더 많은 겁니다. 이게 한 달의 우연이 아닙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석 달 연속으로 스타벅스를 앞서고 있어요. 5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결제액을 보면요. 투썸이 3,613억 8천만 원이고 스타벅스가 3,316억 4천만 원입니다. 무려 298억 원 차이가 난 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최근 3년 통계를 뒤져봐도 투썸이 월별 결제액 기준으로 스타벅스를 앞선 적이 없었어요. 지난 5월이 사상 최초였던 겁니다. 한국 커피 시장이 연간 20조 원을 넘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3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5월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사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에 인기 텀블러 3종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열었는데요. 이 행사의 이름이 탱크데이였습니다. 5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 그날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탱크라고 하면 5.18 당시 광주 시내에 투입된 군용 탱크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사용됐는데요. 이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서 나온 표현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그 말이에요. 신세계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탱크라는 이름은 텀블러 제품명에서 따온 것이고 날짜는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 여름 행사를 기획했는데 올해 2월 가습기 리콜 사태로 일정이 밀려서 급하게 5월로 잡았고 결제 라인에 누구도 부적절하다는 인식 자체를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됐고요. 논란 직후인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액은 321억 원에서 236억 9천만 원으로 약 26.3%나 급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84억 7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하루에 약 12억 원씩 매출이 빠진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7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5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선물로도 안 보내겠다는 거니까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죠. 커피는 맛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디서 마시느냐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면 타격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어제 8월 5일에는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보고 프로모션 기획 행위와 고의성 등을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사건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카드 결제액으로만 보면 투썸이 앞섰지만 진짜 전체 매출까지 역전된 건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난해 말 기준 미사용 선불 충전금이 4,275억 원이 넘거든요. 이게 회사 영업이익의 24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의 2배 반에 해당하는 돈이 고객 선불카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자체 앱을 통한 사이렌 오더, 선불카드 충전 결제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거치지 않으니까 카드 결제 추정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 매출은 스타벅스가 여전히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거죠. 카드 결제액만으로 매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카드 결제 기준으로 투썸에 석 달 연속 밀린 건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추세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7월 들어서 스타벅스 결제액이 전달보다 9.6% 반등하면서 격차를 좁히긴 했지만 아직 역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맥엠지 커피도 주목해야 합니다. 7월 결제액이 982억 1천만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스타벅스와 투썸을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에 월 1,000억 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커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규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결국 한국 커피 시장은 프리미엄 투썸, 브랜드 회복이 시급한 스타벅스, 가성비로 치고 올라오는 메가커피, 이 3파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인 거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냐면요. 웬만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수주한 해외 사업 중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9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양허 계약과 정부 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투자 기업 비전 인베스트가 민간 제한 방식으로 추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 투자 회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우리가 새 공항 지어줄게요 하고 제안한 건데요.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 전문가로 참여한 거예요. 글로벌 컨소시엄이 2027년부터 총 35년간 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건설 기간 4년, 운영 기간 31년이에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율은 7.5%이고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군 GSA, 줄여서 카인드까지 합하면 한국 측 지분이 총 15%입니다. 지분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공항 운영 노하우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국제공항협의회 평가에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여러 차례 선정된 곳이에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인천공항 서비스를 극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명성과 운영 경험을 통째로 해외에 수출하는 거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타슈켄트 신공항은 2031년에 개항할 예정인데요. 최종 단계에서는 연간 5,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 공항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이 약 7천만 명 수준이니까 그에 버금가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왜 이렇게 큰 공항을 짓느냐고요. 타슈켄트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공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기존 공항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업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장기 배당 수익입니다. 31년간 운영에 참여하면서 매년 운영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건설 수출과는 차원이 다른 장기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31년간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최근 한국은 체코 원전 수출, 방산 수출에 이어서 공항 인프라 수출까지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K공항이라는 새로운 수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노하우를 수출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전기요금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한국의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했습니다. 서울에서 쓰든 제주도에서 쓰든 같은 요금을 냈어요. 이게 사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져 온 건데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바꾸려는 걸까요? 여기에는 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소는 대부분 충남, 경북, 울산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과 대도시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전력 손실도 생기죠. 비유를 하자면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서울까지 파이프로 보내는데 물을 쓰는 서울 사람이나 우물 옆에 사는 강원도 사람이나 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발전소 옆 동네는 소음도 참고 환경 문제도 감수하는데 혜택은 없었던 거죠. 이걸 발전 원가와 송전 비용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국을 크게 4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을 추가로 반영해서 더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많고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지역은 요금을 내리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 발전소가 적은 수도권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바로 영향이 가는 건 아닙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1차적 목표예요. 김성환 장관은 한전 적자를 고려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한다고 해답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지역은 내리고 어떤 지역은 올려서 전체 수입은 같게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전이 이미 수십조 원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으니까 추가 적자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10에서 25메가와트를 쓴다면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가 내만 드는 전력을 소비합니다. 4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가정집 약 2만 가구가 한 달간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의 71%나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이 빡빡한 상황이라 새 데이터 센터 신청의 절반 이상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짓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AI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인프라가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4년 5테라와트시에서 2040년에는 31.6테라와트시로 6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한 증가폭이죠.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만드는 건 AI 산업은 키우되 전력 수급 균형도 맞추겠다는 정책적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면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도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요금이 지역마다 달라진다는 건 단순히 고지서 금액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에 쓸지,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지을지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커피 시장, 한국의 인프라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K공항 수출,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의 역사적 전환판까지. 결국 오늘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경제는 우리의 선택과 변화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